양 300마리. 한 몽골 아버지가 딸의 교육을 위해 전 재산을 팔았습니다. 미국 유학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한국어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전 세계가 놀란 몽골의 한국화 열풍. 도대체 칭기즈칸의 후예들은 왜 한국에 이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삼성 본사조차 당황하게 만든 몽골 소녀의 충격적인 정체, 지금 공개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소피 르클레르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어요. 40년간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살았습니다. 프랑스 국영방송에서 일했죠. 20년 동안 전 세계의 오지를 돌며 렌즈에 담았어요. 아프리카의 사바나, 남미의 아마존, 히말라야의 설산. 인간이 살기 힘든 곳은 다 가봤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원래 자존심이 강해요. 문화 대국이니까요. 파리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죠. 다른 나라 문화에 쉽게 감동받지 않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62년 인생 동안 이건 대단하다라고 인정한 적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몽골에서 본 광경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23년 겨울,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 공항에 내렸어요. 취재 목적이었습니다. 유목민의 현대화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찍으려고 했죠. 당연히 드넓은 초원과 칭기즈칸의 거친 숨결을 기대했어요. 말 타는 유목민, 게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황량한 지평선. 그런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 보기 좋게 빗나갔어요. 영하 30도의 칼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숨을 쉬면 코털이 얼었어요. 그런데 추위보다 저를 먼저 맞이한 것은 거대한 입간판이었습니다. 공항 출구 바로 앞에 서 있었어요. 10m는 될 것 같은 대형 광고판. 거기에 낯익은 문자가 보였습니다. 알파벳도 아니었고 키릴 문자도 아니었어요. 러시아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글이었어요. 한국으로 가는 길, 우리가 함께합니다. 한국어 학원 광고였습니다. 공항 출구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큰 광고판으로 서 있었어요. 뭐지?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상했습니다. 왜 몽골 공항에 한국어 광고가 이렇게 크게 있지?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공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내로 들어가는 택시를 탔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택시 라디오에서 K-팝이 흘러나왔습니다. BTS인지 블랙핑크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한국 노래였어요. 기사님이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로요. 창밖을 봤어요. 거리의 편의점 간판은 온통 한국 브랜드였습니다. CU, GS25, 이마트24. 한국에서 본 것과 똑같은 간판이었어요.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식당 간판도 한글이었어요. 순대국밥, 삼겹살, 치킨호프. 몽골어가 아니라 한국어였습니다. 내가 지금 서울의 위성도시에 온 건가?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통역사에게 물었습니다. 통역사는 30대 몽골 남자였어요. 이름은 바타르. 유창한 영어를 했고 한국어도 잘했습니다. 여기는 몽골 아닌가요? 왜 이렇게 한국 것이 많죠? 바타르는 룸미러로 저를 힐끔 봤어요. 그리고 마치 촌스러운 질문을 들었다는 듯 피식 웃었습니다. 소피 씨, 몽골에서 한국은 외국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한국을 솔롱고스라고 불러요. 무지개의 나라라는 뜻이죠. 무지개의 나라? 네. 그리고 모든 몽골 청년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바로 한국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자존심 강한 유목민의 후예들이 남의 나라 국민이 되고 싶어 한다니. 말이 안 됐어요. 칭기즈칸이 세계를 정복한 민족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작은 반도 국가를 동경하죠? 그저 젊은 애들의 철없는 유행이겠거니 했습니다. K-팝 때문에 잠깐 그런 거겠지. 금방 식을 거야.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현상 뒤에 생존을 건 처절한 몽골의 현대사가 숨쉬고 있다는 것을. 저는 카메라를 고쳐맸습니다. 이 기이한 한국 짝사랑의 실체를 파헤쳐야 했어요. 울란바토르를 떠나 차로 5시간을 달렸습니다. 아스팔트 도로가 끝나고 비포장 흙길이 시작됐어요.
차가 덜컹덜컹 흔들렸습니다. 엉덩이가 아팠어요. 하지만 창밖 풍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끝도 없는 지평선.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까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량한 초원. 가끔 양떼가 점처럼 보였습니다. 멀리서 말 탄 유목민이 지나갔어요. 이게 몽골이구나. 제가 상상했던 그 몽골이었습니다. 5시간을 달린 끝에 초원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게르 한 채가 보였어요. 게르가 뭐냐고요? 몽골의 전통 가옥이에요. 동그란 천막 같은 집이죠. 양모 펠트로 덮여 있고 나무 기둥으로 뼈대를 세워요. 유목민들이 이동하면서 살 수 있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게르가 제가 취재할 주인공의 집이었어요. 17살 소녀 나르마. 차에서 내리자 매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영하 25도였어요. 코끝이 얼얼했습니다. 게르 앞에 양들이 모여 있었어요. 수십 마리. 아니, 100마리는 넘어 보였습니다. 게르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왔어요. 50대로 보였습니다. 얼굴이 검게 탔고 주름이 깊었어요. 평생 바람을 맞으며 산 사람의 얼굴이었죠. 나르마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저를 게르 안으로 안내했어요. 게르 안은 어두웠습니다. 창문이 작아서 햇빛이 잘 안 들어왔어요. 가운데 난로가 있었는데 말린 양똥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연기 냄새와 매캐한 양털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나르마의 아버지가 굳은 살 박인 투박한 손으로 제게 수태차를 건넸습니다. 수태차는 몽골 전통차예요. 우유에 소금을 넣고 끓인 거죠. 짭짤하고 고소했습니다. 전기는 낡은 태양광 패널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작은 패널 하나가 게르 밖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걸로 겨우 전구 하나를 밝히고 있었어요. 희미한 불빛이 게르 안을 비췄습니다. 가난했어요. 누가 봐도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게르 한쪽 구석,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이질적인 물건이 있었어요. 낡은 나무 책상. 그 위에 두꺼운 책들과 닳고 다른 노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눈에 띄었어요. 게르에서 가장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이었거든요. 저는 호기심에 다가갔습니다. 책을 집어들었어요. 꼬부랑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한글이었어요. 한국어 교재였습니다. 문법책, 단어장, 회화책. 전부 한국어였어요. 어떤 책은 표지가 달아서 글씨가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몇 번이나 읽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한글이 적혀 있었어요. 연습한 흔적이었습니다. 한 페이지에 눈이 멈췄어요. 나는 반드시 한국 대학에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지킬 것이다. 삐뚤빼뚤하지만 힘주어 쓴 문장이었습니다. 한글로요. 옆에 몽골어 번역도 적혀 있었어요. 노트 옆에는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 아이돌 사진이 아니었어요. 삼성 반도체 공장 사진, 현대자동차 공장 사진, 서울의 야경 사진이었습니다. 화려한 강남 빌딩 숲, 한강의 다리들. 저는 소녀를 돌아봤어요. 나르마는 구석에 서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까만 머리. 볼이 빨갛게 얼어 있었어요. 수줍은 표정이었습니다. 이걸 다 내가 공부한 거니? 제가 물었어요. 통역사가 옮겼습니다. 나르마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나르마의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어요. 작년에 양 300마리를 팔았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유목민에게 가축은 전 재산이에요. 그리고 가족이기도 하죠. 양이 없으면 먹고 살 수 없어요. 양을 팔면 끝이에요. 300마리요? 그게 얼마나 되는 건데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 집 양의 절반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키운 양이에요. 20년. 그 남자의 인생 절반을 바친 재산이었습니다. 양을 팔아서 뭘 했는데요? 저 아이의 한국어 학원비를 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읍내까지 가는 차비, 스마트폰, 인터넷 비용. 한국어 인터넷 강의를 들으려면 인터넷이 필요하거든요. 양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당장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보이지도 않는 먼 나라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다니.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한국이라고요? 왜요? 왜 한국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을 보내면 더 좋지 않나요? 영어가 더 쓸모 있잖아요. 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단호해졌어요. 마치 독립운동을 하는 투사처럼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그가 말했어요. 미국은 멀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형제로 대해줍니다. 같은 피가 흐르는 형제로요. 같은 피?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몽골과 한국이 같은 피라고요? 몽골 반점 아시죠? 아버지가 물었어요. 아기들 엉덩이에 푸른 반점이 있어요. 몽골 아이들도 있고 한국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는 핏줄이 같습니다. 800년 전에 갈라졌지만 원래는 한 가족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몽골 반점이 한국과 몽골의 공통점이라는 걸. 아버지가 계속 말했어요. 중국은 우리 땅을 노려요. 러시아는 우리 정신을 바꾸려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기술을 가르쳐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지어줬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요. 이 집안에 흐르는 공기는 단순한 교육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일종의 신앙이었습니다. 나르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통역을 기다리려 했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르마는 저에게 직접 말을 걸었어요. 서툴지만 또렷한 영어로, 그리고 중간중간 아주 정확한 한국어로요. 놀라운 건 발음이 아니었어요. 초원 한가운데서 인터넷 강의만으로 배운 영어와 한국어 치고는 훌륭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녀가 고른 단어였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나르마가 말했어요. 보통의 10대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멋있다, 재밌다, 예쁘다.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K-팝이 좋다, 드라마가 재밌다.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소녀는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왜 희망이라고 생각해? 제가 물었어요. 나르마의 눈이 멀어졌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3년 전에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셨어요. 나르마가 천천히 말했어요. 폐렴이었어요. 몽골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약이 없대요. 장비도 없대요. 그냥 집에 가서 기다리래요. 기다리라고요? 뭘요? 죽을 때를요. 저는 숨을 삼켰어요. 할아버지는 70년 동안 초원을 지킨 분이에요. 양을 치고 말을 타고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그런 분이 그냥 죽으래요.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나르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온 의료 봉사단이 있었어요. 마을에 텐트를 치고 무료로 진료를 해줬어요. 할아버지를 데려갔어요. 한국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를 살려줬어요. 살려줬어? 네. 약을 주고 주사를 놓고 밤새 지켜봐 줬어요. 다음 날 아침에 할아버지가 눈을 떴어요. 나르마의 눈에 물기가 맺혔어요. 그때 봤어요. 한국 의사 선생님의 눈물을요. 눈물. 할아버지가 깨어났을 때 그 선생님이 울었어요. 남의 나라 노인을 위해 우는 의사를 본 적 있나요?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심장이 뜨거운 사람들이라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나르마는 너덜너덜해진 한국어 교재를 펼쳐 보였어요. 거기엔 문법 공식 대신 특이한 단어들의 형광펜이 칠해져 있었습니다. 효도, 성실, 우리, 정. 이 단어들이 뭐야? 제가 물었어요. 한국에만 있는 말이에요. 프랑스어로는 번역이 안 돼요. 정. 그게 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거요. 가족 아닌데 가족처럼 챙겨주는 거요. 한국 사람들은 처음 본 사람에게도 밥을 나눠줘요. 그게 정이에요.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우리 프랑스 사람들은 몽골을 그저 자원부국이나 관광지로만 봤어요. 희토류 있는 나라, 초원 여행 가는 나라. 그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들에게 사람 대접을 해준 거예요. 기술 이전에 마음을 먼저 건넨 나라.
프랑스나 미국은 우리에게 물건을 팔러 와요. 나르마가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사는 법을 가르쳐줘요. 게르 밖으로 나갔습니다. 영하 25도의 추위 속에서 나르마는 양떼를 몰고 있었어요. 한 손에는 채찍, 한 손에는 한국어 단어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입김이 서린 그 작은 입술이 달달 떨렸어요. 양들이 울부짖는 소리 사이로 한국어 단어가 들렸습니다. 저는 카메라 줌을 당겼어요. 소녀의 눈동자를 클로즈업했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 비친 것은 초원의 눈보라가 아니었어요. 서울의 불빛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몽골 국립대학교의 교수를 만났어요. 60대 남자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유학한 9세대 지식인이었어요. 그는 지금의 한국 열풍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제 다큐멘터리의 균형을 위해 꼭 필요한 인터뷰였어요.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되니까요. 이건 문화적 침략입니다. 그는 탁자를 치며 말했어요.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보시오. 우리 젊은이들이 몽골 역사보다 한국 역사를 더 잘 압니다. 이순신 장군은 알면서 칭기즈칸의 전술은 잊어가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는 창밖을 가리켰어요. 거리에 나가보면 몽골어 간판보다 한글 간판이 더 큽니다. 편의점도 한국 거, 식당도 한국 거, 노래방도 한국 거. 여기가 몽골인지 한국인지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경제적 식민지로 만들려는 겁니다. 문화로 정복하려는 거예요. 총 대신 드라마를 쏘고 탱크 대신 케이팝을 보내는 거죠. 그의 논리는 꽤 설득력이 있었어요. 실제로 시내 중심가 건설 현장은 한국 기업 로고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마트 진열대의 80%는 한국 식료품이었어요. 라면, 과자, 음료수. 전부 한국 제품이었습니다. 프랑스인인 제 시각에서도 이는 다소 기형적으로 보였어요. 한 나라의 정체성이 다른 나라에 의해 이토록 빠르게 잠식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지만 교수님, 몽골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 아닌가요? 제가 반론을 제기했어요. 세뇌당한 겁니다. 한류라는 달콤한 독에 중독된 거예요. 깨어나야 합니다. 저는 그 질문을 안고 다시 거리로 나갔어요. 서울의 거리라 불리는 번화가. 정말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 한복판에 서울거리가 있었어요. 저는 팩트체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몽골인들은 한국에 지배당하고 있다고 느끼는가? 아니면 교수의 말은 그저 낡은 꼰대의 기우일 뿐인가? 카메라를 들고 지나가는 청년들을 무작위로 인터뷰했어요. 그리고 저는 교수의 논리가 산산조각 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침략이요? 천만에요. 건축 현장에서 일한다는 20대 청년이 코웃음을 쳤어요. 이름은 바타르. 제 통역사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몽골에서 흔한 이름이래요. 그는 자신의 안전모를 보여주었어요. 거기에 2개의 국기가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몽골 국기. 이게 뭐예요? 제 마음이에요. 두 나라가 제 안에 같이 있어요. 왜요? 중국은 우리 땅을 뺏으려 했어요. 내몽골 아시죠? 원래 몽골 땅이었는데 중국이 가져갔어요. 러시아는 우리 정신을 개조하려 했어요. 공산주의 시절에 몽골 문자도 바꾸고 역사도 왜곡했어요. 그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을 주고 떠납니다. 이 아파트 한국 기술자들이 와서 짓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다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손으로 짓습니다. 그들은 지배하러 온 게 아니라 친구가 되러 온 겁니다. 바타르는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몽골인이 가장 좋아하는 국가 마이너스 압도적 1위 한국. 가장 일하고 싶은 나라 마이너스 1위 한국. 가장 믿을 수 있는 나라 마이너스 1위 한국.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바타르가 말했어요. 몽골 사람들은 말을 보는 눈이 있어요.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눈빛만 봐도 알아요. 누가 우리 등에 올라타려는지, 누가 우리와 함께 달리려는지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한국을 선택한 거예요?
한국은 우리와 핏줄이 같아요. 몽골 반점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른을 공경하고 국물을 좋아하죠. 찌개 아시죠? 몽골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800년 전에 갈라진 형제예요. 옆에 있던 다른 시민들이 거들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 고향에 온 것 같아요. 가족 이야기가 많잖아요. 우리도 가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한국 사장님들은 우리와 같이 밥을 먹어요. 다른 나라 사장들은 따로 먹는데 말이죠. 그게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나가 아니라 우리. 몽골도 그래요.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일방적인 문화 침투가 아니었습니다. 몽골인들이 스스로 선택한 생존 전략이자 본능적인 끌림이었어요. 그들은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믿을 수 있는 형제로 한국을 지목한 거예요. 중국은 위험하고 러시아는 믿을 수 없고 미국은 너무 멀어요. 하지만 한국은 가깝고 비슷하고 진심이었습니다. 교수의 우려는 낡은 이념이었고 시민들의 선택은 실용적이고 뜨거웠어요. 취재 막바지, 저는 울란바토르의 한 기술학교 졸업식에 초대받았습니다. 한국의 한 기업이 후원하여 설립한 학교였어요. 용접, 전기, 기계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훈련학교였습니다. 졸업하면 한국 기업에 취직할 수 있다고 했어요. 몽골 청년들에게는 꿈의 학교였습니다. 강당에는 500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모여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대부분 처음 입어보는 정장이었을 거예요. 어색하게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뒤에 앉아 있었어요. 초원에서 온 유목민 부모들이었습니다. 검게 탄 얼굴, 갈라진 손. 평생 양을 치며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자녀가 오늘 기술자로 졸업하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는 이미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으로 연신 눈가를 닦았어요. 졸업장 수여식이 시작되자 강당은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한 명씩 이름이 불렸습니다. 학생들이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한국인 교장 선생님이 졸업장을 건넸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어떤 학생은 교장 선생님을 끌어안았습니다. 울면서요. 단상에 오른 학생 대표는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까만 머리. 용접 기술을 배운 학생이라고 했어요.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어로요. 유창한 한국어였어요. 억양도 거의 완벽했습니다. 3년 동안 기술과 함께 한국어를 배운 결과였죠. 저희에게 용접 기술을 가르쳐 주신 한국기술 명장님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장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기술자는 손으로 말한다. 네가 만든 것이 네 이름이다. 저는 그 말을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밥벌이가 아니라 장인의 자부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충 하면 안 된다고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한국의 기술이라고요. 그가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으로 가서 더 배우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 조국 몽골을 한국처럼 강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강당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모들이 울고 있었어요. 초원에서 양을 치던 아버지가 아들의 한국어 연설을 들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울었어요. 한국에서 온 기술 명장님도 안경을 벗고 눈을 닦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스피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몽골 국가가 아니었어요. 익숙한 멜로디, 장엄한 선율,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한국의 애국가였습니다. 누가 틀었는지 몰라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먼저 일어섰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발음이었어요. 동해물을 동해물루로 발음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500명의 몽골 학생들이 한국 애국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식민 지배를 겪은 나라의 국민이 다른 나라의 국가를 이토록 경건하게 부를 수 있는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복종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스승에 대한 예우였고 닮고 싶은 형에 대한 헌사였어요. 우리도 당신들처럼 되겠습니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제 카메라 렌즈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저도 모르게. 40년간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안 울었어요. 아프리카의 기아, 중동의 전쟁, 난민 캠프. 전부 봤지만 안 울었습니다. 프로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울었어요. 저는 뷰파인더 밖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이들에게 무엇을 심어놓은 것인가. 다시 초원의 게르로 돌아왔습니다. 나르마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게르 앞에 도착하니 나르마가 뛰어나왔습니다. 반가운 얼굴이었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봤던 그 낡은 노트였어요. 감독님, 부탁이 있어요. 나르마가 말했어요. 수줍은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에 가시면 이 편지를 전해주실 수 있나요? 편지? 누구한테? 나르마가 노트의 맨 뒷장을 펼쳤어요. 거기에 꾹꾹 눌러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한글로요. 수신인을 봤어요. 한국의 대통령님께. 저는 피식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순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초원의 소녀가 한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다니. 하지만 내용을 읽어내려가며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몽골 초원의 양치기 소녀 나르마입니다. 삐뚤빼뚤한 한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위해 전 재산인 양을 팔았습니다. 양 300마리요. 20년 동안 키운 양이에요. 저를 한국어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요.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해서 반도체, 자동차, 케이팝까지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다고요. 저도 할 수 있겠죠? 저도 열심히 하면 될까요? 제가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는 건 한국 아이돌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몽골에도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한국의 딸처럼 열심히 살겠습니다. 편지 옆에는 꼬깃꼬깃한 한국 지폐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1,000원짜리 한 장. 이게 뭐야? 제가 물었어요. 한국에서 일하고 돌아온 삼촌이 줬어요. 한국 돈이래요. 저한테는 보물이에요. 1,000원. 한국에서는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 하지만 이 소녀에게는 부적 같은 것이었습니다. 꿈의 증거. 희망의 조각. 게르 밖으로 나왔어요. 밤이었습니다. 초원의 밤하늘에 별이 쏟아졌어요. 수천, 수만 개의 별. 은하수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 별들 중 하나는 한국 위에 떠 있을 거예요. 나르마는 매일 밤 그 별을 보며 꿈을 꿉니다. 가난한 유목민 소녀에게 꿈을 꿀 수 있는 권리를 준 나라. 총 한 자루 쏘지 않고 이토록 완벽하게 한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은 나라. 저는 한국의 힘이 두려워지기까지 했어요.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고민했어요. 다큐멘터리 나레이션의 결론이 필요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몽골의 대지가 보였어요. 여전히 광활하고 쓸쓸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황토색 초원.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저 땅 밑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변화의 용암을. 서구 열강들은 몽골의 자원을 탐냈어요. 히토류, 석탄, 구리. 땅에서 나는 것들을 원했죠. 하지만 한국은 몽골의 사람을 키웠습니다. 기술을 가르치고 학교를 세우고 꿈을 심었어요. 양 300마리를 판 아버지의 헌신. 한국어 단어장을 쥔 소녀의 동상 걸린 손. 애국가를 부르던 졸업생들의 눈물. 1,000원짜리 지폐를 보물처럼 간직한 17소녀. 이들이 향하는 곳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자신들이 이 척박한 땅에 어떤 기적의 씨앗을 뿌렸는지. 하지만 몽골인들은 기억합니다. 힘들 때 손 내밀어준 친구가 누구인지. 진심으로 대해준 형제가 누구인지. 몽골이 한국과의 특별한 동맹을 원한다는 뉴스,
사람들은 비현실적이라 말해요. 작은 반도 국가와 거대한 내륙 국가가 무슨 동맹을 하겠냐고. 하지만 제가 목격한 것은 이미 사실상의 통합이었습니다.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미래의 비전으로 그들은 이미 하나였어요. 저는 나르마의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기사의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영토는 나뉠 수 있어도 형제는 나뉠 수 없다. 한국은 이미 대륙의 마음을 얻었다. 이것은 정복의 역사가 아닙니다. 위대한 동맹의 서막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자랑스러운 이름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몽골 초원에서 불어온 뜨거운 바람 어떠셨나요? 누군가는 그저 한류 열풍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지난 70년 동안 피땀 흘려 일궈낸 대한민국의 품격이 세계를 감동시킨 결과라는 것을요. 가난했던 시절,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했던 선진국의 모습.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담고 싶은 꿈이자 희망이 되었습니다. 몽골 소녀 나르마가 꾸는 꿈은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낸 기적이에요. 양 300마리. 유목민 아버지가 20년 동안 키운 양. 그 전 재산을 팔아서 딸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한국이요. 그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요? 한국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이 딸에게 희망을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 믿음의 무게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500명의 몽골 학생들이 한국 애국가를 불렀어요. 서툰 발음으로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그건 복종이 아니었어요. 닮고 싶은 형에 대한 헌사였습니다. 프랑스에서 40년간 다큐멘터리를 찍은 감독이 울었어요. 전쟁터에서도 안 울던 사람이 몽골 초원에서 울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 벅찬 자부심으로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